20대 대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오전에 사전투표소를 찾아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사전투표 하루 전날 이뤄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막판 단일화가 향후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오늘 주요 후보들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언들을 좀 한 게 있는데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의 정치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정치 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 교체,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적 국민 통합 정부를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승리는 언제나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을 이제 닷새 남겨놓은 이 시점에 이 유엔 모지를 방문하면서 생각해보니 바로 작년 오늘이 떠오릅니다. 사전투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신 투표해 주시고 내 삶을 바꾸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사전투표를 마친 주요 후보들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사전투표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부산,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서울 종로에서 사전투표를 했더라고요. 이 장소를 선택한 데도 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재명 후보가 서울 광화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광화문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촛불혁명을 이뤘던 곳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장소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아마 당초는 이제 강원도 속초 쪽에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서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죠. 사퇴하면서 사실은 서울에도 지지율이 좀 나왔거든요. 특히 2030 여성 직장인들에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좀 소구력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지지율이 저희들이 지난번 재보궐 때는 굉장히 한 20% 가까이 졌는데 최근에는 뭐 저희들이 조금 뒤지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따라 붙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의 승부가 중요하다. 이제 그걸 두 가지, 광화문에서의 촛불혁명과 서울에서의 승부 두 가지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부산 그리고 영남 지역을 오늘 도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제 예정된 일정이 부산을 이제 전부 순회를 하고 네. 그리고 경주, 경산을 거쳐서 대구에 들어갔다가 또 대구를 지나서 안동과 영주까지 해서 오늘 하루 일정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뭐 이미 예고한대로 이제 돌아오지 않고 남은 투표일까지 계속 지방을 돌면서 순환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전투표 첫날 부산 일정의 첫 시작으로 부산에 가서 사전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의 그 전국을 순회한다는 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산, 울산이라는 게 사실은 경남까지 해서 어제 경남을 돌았습니다만 그 윤석열 후보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의 핵심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그 유권자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이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아무튼 또 승패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또 관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한 거죠? 예, 광주 일정을 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아시다시피 당대표로서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네. 특히 이제 호남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호남에 뭐 25%를 목표치로 제시했다가 뭐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호남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그다음에 호남에서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 의미를 갖고 오늘 호남 일정에 따라서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그 투표를 하면 주요 후보들의 투표 모습을 촬영을 해서 보도를 해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배우자들과 함께 이렇게 투표 용지, 투표함에 투표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많이 그동안 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배우자는 동반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유라기보다는 뭐 아마 지금 뭐 논란이 아시겠죠. 뭐 지금 뭐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 쪽도 사실은 뭐 지금 지난번에 이제 법인카드 논란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뭐 선대위에서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선거는 아마 그냥 이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굳이 뭐 또 투표 때 와가지고 하는 거는 좀 뭐 굳이 그동안 안 하던 걸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심상정 후보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까지 같이 이제 투표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게 또 사전 투표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는 뭐 그 집 앞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이 했는데 사전 투표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광화문에서 하고 이러면 또 이제 글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두 후보 다 배우자 논란에서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고 물론 그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소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많은 논란이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 같은 걸 보더라도 그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배우자가 등장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여론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우리 현 변호사 말씀대로 부산까지 어떻게 또 김건희 여사가 같이 가서 또 찍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광화문까지 가려면 또 경기도에서 가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 그 상징성 있는 정치적 장소에 가서 하다 보니까 배우자가 자기 자택을 벗어나서 거기까지 같이 동행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이유 등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지금 사전 투표를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모두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조는 하고 있지만 나름의 선거 전략은 조금씩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전 투표를 이렇게 독려하시는 이유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뭐 그동안 계속 사전 투표를 네. 독려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주로 지지자들이 뭐 직장인들이라든지 뭐 30, 40, 50까지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부분 평소에는 이제 직장에 가는데 직장에 간 김에 뭐 아침에 한다든지 퇴근 전에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투표 날 그전에는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투표 날 또 사실은 물론 이제 법으로는 휴일입니다만 출근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조된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전 투표가 지금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11시 기준으로 보니까 지난번 19대 때보다도 한 2% 정도 이상 가까이 높은 것 같고 지난번 총선보다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 이제 대선이나 총선이 한 26% 정도 선이었는데 뭐 사전 투표가 높게 나오면 그 전에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조작설 얘기하면서 사전 투표를 별로 강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전 투표가 높으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한 걸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로 불식시키기 많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 투표율이 또 집계가 됐나 봐요. 12시 기준으로 7.11%가 나와서 역시 지난 뭐 그 선거보다 좀 높은 투표율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국은 지금 19대 대선 대비 2.46%포인트 높다고 하는데 지금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관심이 높고 그다음에 역대 대선에서요. 민주화 이후에 투표 일주일 남긴 상태에서도 그 승패를 알 수 없는 네. 정말 초박빙의 이 접전을 벌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실제로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분들도 정말 이 투표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뭐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상당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난해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그분에 대한 좀 현실적인 어떤 그 오해가 후식이 됐고요.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뭐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 그다음에 전국 시당, 도당을 통해 가지고 각 당협 차원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장 큰 의미가 우리 국민의힘의 과거에 발목을 잡았던 부정선거 논란 이 부분으로 또 상당히 자유로워졌다는 측면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 그 분포도를 보면 젊은 층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들에 대한 지지를 좀 높게 확보하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올해 사전투표를 독려해서 사전투표 자체에 많은 그 젊은 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세대가 좀 들어가 있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직장인 분들을 좀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40, 50 세대를 좀 주안점을 두시는 것 같고 앞서 교수님께서는 20, 30 세대에 네. 좀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두 당 모두, 각 당 모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2030도 이제 사전투표로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역적으로도 보면 뭐 결론 최종은 아닙니다만 광주 쪽은 좀 높아요. 사전투표. 네. 그 전부터 계속 높았고 대구, 경북 조금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에 따라 좀 다른 겁니다. 지금 말씀처럼 계속 뭐 불시시킨다 그러지만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가는 편이다. 그리고 네. 사전투표가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본선거 날은 하루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게 돼 있는데 아마 사전투표에는 그렇게 많이 가진 않거든요. 어쨌든 그보다 좀 적고 그다음에 어디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이 있는 거라서 이거를 2030이냐 4050이냐 나눌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느 당에 유리한지 안 하는지는 사실 개표 당일날 그 득표 내용을 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일단 이 정도로 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야권 단일화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사전투표 하루 전에 일단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이 파장을 주시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녹취를 듣고 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마지막에 7, 8% 남아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대체로 반윤석열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반반, 혹은 어떤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가 제안했던 내용들은 사실은 장사로 보면 굉장히 손해보는 장사하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못 만나면 깐다라고 했던 게 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일종의 그 협박 정치 아니었는가. 그것도 한밤중에 이 밀실에서 두 후보가 만나서 합당까지 합의를 했다. 이것은 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기획된 협박 정치의 결과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들었는데 대변인 그러니까 민주당의 네. 기본적인 입장이 그 권력 나눠먹기형 야합이다. 그래서 역풍이 불 거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입니까? 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최근에 뭐 그 게시판도 좀 들어가 봤고 그다음에 안철수 TV에 뭐 댓글도 봤는데 굉장히 비판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2030이나 여성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 M&A 하듯이 그냥 오너가 결정하면 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한다 이게 얘기가 돼서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뭐 단일화 결렬 선언했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안 한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지지율 추세가 좀 벌어졌다가 최근에 붙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지지율이 좀 이제 역전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제 급하죠. 단일화 안 하면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죠. 상대방이 이걸 안 받겠다고 하다가 이제 받을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 조건을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단일화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계속 했던 얘기 아니 뭐 손가락 자른다는 얘기 뭐 머리 빌릴 수 있겠냐는 얘기 온갖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아니 내가 유지를 받겠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아무 얘기 없이 그런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가 되는 거죠? 저는 그분들한테 안철수 후보가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유서 쓰고 가냐 했을 때도 저도 방송 나와서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아무 이런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나와서 그냥
나는 뭐 제3지대 이거 이제 포기하고 본인 스스로 어쨌든 제3지대 뭐 이거 열겠다, 다당제 양당제 깨겠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하루아침에 입장 바꿔가지고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건 아마 대부분 국민의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흡수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현 대변인 말씀은 이제 민주당 쪽의 이제 그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격적인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의 이제 효과를 가능하면 좀 평가절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아까 그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윤호중 원내대표가 협박 정치라는 말을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3월 2일 날 밤에 캔맥주 따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구체적인 걸 물어보고 윤석열 후보가 신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자회견하고 이게 무슨 깡패 동네 무슨 뒷골목에 양아치도 아니고 협박해서 될 일입니까? 그걸 협박 정치라고 무리한 용어를 쓰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조금 좀 안달이 나긴 났나 보다는 생각이 좀 역으로 들고요. 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는 정권 교체라는 가장 지금 절대절명의 선차적 과제에 대한 이 절박함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 대변인 말씀대로 제3지대에서 다당제 이야기했던 분이 오늘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국민당 내부의 일각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를 끝까지 지지했던 충성도가 높은 이 7%, 8%의 지지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큰 공통점이 정권 교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5년 내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정권 교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 충성도 높은 분들이 제3지대를 포기하느냐에 대한 일각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정권 교체라는 오래된 일관된 이 대의 명분 앞에서 만약에 또다시 분열된 모습으로 갔다가 만에 하나 정권 교체라는 큰 대의가 사그라들거나 패배하게 될 경우에는 그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절박함 속에서 이루어진 단일화고 그 단일화는 저는 굉장히 합의와 원칙과 그 대의 명분에 의해 입각해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좀 두 분 말씀 좀 정리를 하면 역풍이 불 것이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여론의 흐름은 어떨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거법상 3일, 3월 3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새로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법상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여론조사는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인 3월 2일까지 조사된 결과이고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어제 3월 3일 날 전격적으로 성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여론조사 결과에는 단일화 성사 내용 자체가 알려지기 이전에, 성사되기 전에 여론조사 결과라는 거를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갤럽 조사 결과를 좀 띄워주시죠. 네, 갤럽의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인 3월 2일까지 조사된 결과인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39%, 이재명 후보가 38%, 안철수 후보가 12%, 심상정 후보가 3%를 기록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다음은 KBS, MBC, SBS 지상파 3사와 한국리서치, 입소스 주식회사,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등이 지금 조사를 한 결과이고 역시 3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안철수 후보가 역시 좀 포함이 돼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42.1%, 이재명 후보가 37.1%, 안철수 후보가 7.4%, 심상정 후보가 1.8%인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다음은 머니투데이와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역시 지난 3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조사 결과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3자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42.5%, 이재명 후보가 42.2%, 심상정 후보가 7.3%를 기록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죠. 네, 다음은 동아일보와 리서치 조사 결과입니다. 역시 3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이 된 결과이고요. 윤석열 후보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가운데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의 이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45.5%, 이재명 후보가 39%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 6.5%포인트인데 오차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공표 금지 이전까지 조사된 결과를 쭉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판세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단일화가 되길 전에 존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이제 뭐 안철수 후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결국 뒤에 두 개가 중요한데 네. 이 뒤에 두 개도 저는 물론 이제 단일화를 전제로 하긴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단일화를 했을 때와 또 단일화를 어떤 모습으로 했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아마 뒤에 두 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붙었고 하나는 좀 벌어져 있는데 네. 현재 뭐 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붙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단일화가 매끄럽게 되거나 서로 예를 들어서 지금 단일화를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도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말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그 과정도 결렬 합의 뭐 계속 결렬하다가 이제 극적으로 한 거라서 이게 뭐 효과가 있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꼼수다. 그리고 지지하던 분들이 보기에는 2030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엔 과거의 정치 문법이다. 예전에는 뭐 당수 이런 분들이 딱 합당하면은 따라가고 이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 조사 자체는 저희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결과는 제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로 들어온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아요. 뉴스핌과 KIR 코리아 정보 리서치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뉴스핌이 의뢰를 해서 KIR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이고요. 조사 기간은 역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3월 2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49.3%, 이재명 후보가 44.4%인데 제가 이거는 그 별도로 지금 자료를 뽑아오지 않은 자료여서 이게 오차 범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지금 그 제작진께서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고요. 일단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단일화 이후에 그 표가 특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 유권자분들이 어디로 표가 이동할 것이냐가 네. 중요 관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은 정권 교체에 일관되게 동의했던 분들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3지대 다당제를 이용했던 분들인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합의할 때 새로운 공동정부를 수립해서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개혁과 정치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변화를 이루겠다는 이야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정권교체 없는 정치개혁을 이야기했던 이재명 후보보다 정권교체를 전제로 한 정치교체, 그리고 시대교체, 정치개혁을 이야기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 제3지대에서 정치개혁을 갈망했던 분들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나왔던 뭐 단일화 됐을 경우에 붙은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오차범위 밖의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 저는 상당한 부분에 윤석열 후보의 동력이 좀 붙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왔던 그 표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정치적 야합으로 비춰질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그냥 정말 정권 교체라는 대의명분과 시대적 가치를 위해서 절박하게 정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2012년에 이제 그때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였죠. 그러나 그 단일화 효과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후보한테 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단일화는 왜 실패했느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그때는 강제적으로 사실은 밀려가지고 그냥 후보직을 던졌고 아시다시피 투표 날 바로 미국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어떤 좀 바람직하지 않은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의 결과는 시너지 효과가 없었지만 저는 이번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남은 기간 동안 오늘부터 아마 안철수 후보가 부산에 가서 지지유세를 하거나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를 적극 지원한 안철수의 모습처럼 좀 적극적인 아름다운 그 단일화 지원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한마디 그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안철수가 왜 단일화를 했느냐, 윤석열 후보가 왜 받았겠느냐. 지금 말씀처럼 정권 교체에 대한 대의를 모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하면 돼요. 서로 안 한다고, 서로 할 필요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과정이 없어요. 설명 과정도 없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협박이냐 이런 얘기보다 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도 합당하는 과정에 뭐 당명을 바꿀 거냐, 뭐 지역위원장을 어떻게 할 거냐도 있었지만 돈 얘기도 방송에 나왔거든요. 언론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안철수 후보가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런 문제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결국은 저는 어쨌든 사업가 마인드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말씀처럼 정권 교체에 대의에 찬성했다 그러면 토론회라도 한번 하고
왜 단일화를 하는지 국민한테 설명이라도 한번 하고 이런 거를 합의했다고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밤에 토론회 끝나고 나서 밤에 합의했다. 그걸 국민들이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 단일화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엔 꼼수고 야구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저기 안철수 잠시만요. 후보 네. 돈 이야기한 건 제가 볼 때 그 함부로 말씀하시면 이미 안 됩니다.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그 안철수 이 앞에서. 후보로서는 네.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아니 이준석 대표가 돈 안 쓴다고 그렇게 얘기 많이 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지금도 보면 저는 아마 합당 과정에 이런 문제에서 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언론에 나왔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겠는가? 그 언론에 나온 이야기하고요. 제가 또 안철수 후보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이나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역적을 봤을 때 돈 때문에 돈 몇십억 때문에 덜커덕 심야에 앉아가 단일화했다. 이런 이야기는 안철수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드리고 앞서 제가 그 뉴스핌과 KIR 코리아 정보 리서치 관련해서 조사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관련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고요. 지금 제작진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뉴스핌이 의뢰를 했고 KIR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3월 2일 날 조사를 한 결과인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가운데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49.3, 이재명 후보가 44.4%, 심상정 후보가 1.5%인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일단 제가 파악을 했고요. 네, 참고로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단일화의 효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제가 지금까지 쭉 보여드린 여론조사 결과들이 그 단일화가 성사되기 이전에까지 지금 조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단일화가 성사됐을 때 이게 어떻게 표심이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하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하든지 아니면 기권을 하든지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표심이 갈릴지에 대해서 일단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 그리고 단일화가 성사되기 이전의 조사 결과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봐서는 윤석열 후보로 지지하는 쪽으로 보다 많이 간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거와 다른 결과도 있습니다. 네. 더 실제로 이재명 쪽으로 많이 간다는 조사도 있고 윤석 쪽으로 많이 간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 가지를 더 보여주는 게 맞다. 네. 지금 이렇게 또 많이 차이는 나는 조사는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것만 제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아직은 안갯속이죠. 모르죠. 네. 지금 양측이 이제 단일화 효과를 결국 따지는 것도 그거거든요. 결국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뭐 팽팽하다. 아니면 오히려 지금 저는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철수 TV 반응으로 보면 이재명 쪽으로 후보 쪽으로 더 많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그 아침에 동아일보 오늘 아침 조간에 나온 내용의 최신 정보여서 저희가 일단 띄워준 거지 뭐 다른 의도는 없다는 걸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도 그 안철수 후보 지지층 중에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그 상당수가 넘어온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지금 일단 밖에서 제작진에서 확인되는 게 있으면 자막을 통해서라도 한번 좀 준비되는 대로 좀 넣어주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남은 이제 한 뭐 5일, 6일 남지 않았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저는 이제 표심은 거의 이제 대부분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몇 달 동안 이 선거 운동이 지속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탄탄한 고정 지지층,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둘 사이의 탄탄한 지지층들이 박빙의 이 경합세를 보이면서 이 도대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그 관건은 결국 안철수 후보로 모아져 있는 중도층의 향방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보면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가 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도층의 스윙보터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번 대선에 저는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보는데 바로 그러한 중도층의 표심이 저는 정권 교체에 동의한다는 시종일관 몇 달째 여론조사에서 50%를 상회하는 그 지지율을 보여주는 정권 교체의 그 열망이 바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분산됐기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두 정권 교체 지지층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효과가 분명히 크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번에 단일화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층의 승리가 훨씬 더 확고하게 좀 세기를 박는 거라고 보고요. 물론 그중에서 이탈표도 있습니다. 이탈표가 심상정 후보한테 갈 수도 있고 이재명 후보한테 일부 갈 수도 있고 기권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그런 충성도 높은 지지층들은 가장 큰 건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분들.
그다음에 다당제와 양당 기득권까지 혁파란 정치개혁에 동의하신 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표심을 가지고 선택을 머뭇거리는 분들이었거든요. 이런 분들의 표심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을 생각합니다. 네. 뭐 윤석열 후보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건 정권 교체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도 보면 사실은 윤석열은 아니다. 윤석열을 갖고 되겠냐.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운영 능력이 되느냐. 국정 운영 능력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무당층이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에 가 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또 다시 그래도 윤석열 후보 한번 믿어봐야지. 그러기는 저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 저희가 열심히 제작진들이 밖에서 찾아보고 있는데 앞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지금 동아일보 결과와 다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말씀 저도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지금 찾아서 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크게 오해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열심히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그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이런 그 전격적인 단일화 성사와 관련해서 어떤 합의안들이 공개된 것 외에 또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의 발언 중에 행정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고 그래서 이른바 DJP 연합 모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1997년에 DJP 연합은 JP라고 하는 오랜 내각제 신봉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각제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김종필 총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합의서를 다 썼죠. 그래서 DJP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는 합의 각서를 다 썼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정치 개혁의 방향에 대한 일정한 그 정책 연합이었습니다.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실은 연정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보면 공동선언문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에 의해서 협력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공동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정권을 인수하고 정권을 구성하고 정권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공동정부의 정신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비전으로서 공정과 상식, 공정과 정의라는 윤석열 후보의 슬로건하고 과학강국이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의 비전을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선언이면 저는 정권 교체라는 대의, 그 다음에 공동 운영에 대한 방식, 그리고 공동의 비전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국민들의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각에서 나오는 총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당대표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최고위원은 몇 자리를 줬다 시당위원장 어디 줬다 이런 식의 기사는 저는 분명히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아는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에 두 차례 이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 사이에 접촉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결렬됐던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권력 나눠먹기, 이면 합의 같은 것들을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안철수 후보한테 갖다 주니 당연히 안철수 후보 같은 자존심과 대의 명분이 강한 분이 그걸 받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이면 합의나 권력 나눠먹기는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믿을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단일화가 안 된 건 뻔하죠. 지지율이 잘 나왔고 지금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거죠. 근데요 지난번에 결렬됐을 때도 권선동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합의서 썼다. 근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거절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합의서를 썼는데도 단일화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단일화가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떤 합의가 없겠느냐. 지금 말씀처럼 공동선언문은 제가 보기엔 그냥 기자회견문이다. 지금 당연히 그러면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정부 구성이든지 아니면 당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정치 민간에서도 사실은 합의서 써도 이게 실질적으로 되는 경우는 많지만 정치권에서는 더 많습니다. 예전에 지금 말씀처럼 DJP든 예전에 내각제든 많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합의서를 써도 안 되는데 안 쓰고 하겠느냐. 더구나 안철수 후보가 지금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받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합당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믿을 사람은 제가 보기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러면 2012년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합의했을 때 합의서 썼습니까? 그때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단일화가 안 됐죠. 그냥 네. 사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되고 단일화를 한 거죠.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스타일이 합의서 써서 조각조각 무슨 자리 몇 개 달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번에도 하실 그냥 분이 본인이 아닙니다. 그냥 단일화 안 하고 사퇴한 거예요? 그건 그럼요. 아니잖아요. 단일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에 합의한 것이지 자리를 나누고 무슨 권력을 배분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야말로 구태 정치적인 스타일로 합의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말씀하신 두 번의 그 이태규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만남 속에서 무슨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걸 가지고 안철수 후보한테 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거부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런 식의 합의문 자체를 굉장히 기분 나빠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단일화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나는 시각. 난 들어보니까 나중에 그냥 네. 팽당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백지수표도 아니고 그냥 빈종이로
백지 갖고 갔다는 거는 네. 아무것도 안 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일단 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어제 단일화 관련해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얘기도 했어요. 그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거기에 변화는 없을 거로 보이고요. 예. 저는 그런데 이제 그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 끝난 뒤에도 원래 바로 합당하기로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뭐 그때도 뭐 당명 변경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무산이 됐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뭐 좀 지켜봐야겠죠. 그 국민의당 측에서도 당내 구성원들의 동의가 좀 필요할 테니까요. 최고위원직 2자리를 국민의당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이게 맞는 보도입니까? 혹시 그런 얘기? 그거는 저는 들은 바도 없고 예. 그거는 그 제안도 뭐 당 차원에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네, 사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전 후보 사이가 좀 좋지 않다라는 건 정치권에서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선 그리고 나서 그것과 별개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이전에도 지금 합당을 추진했었는데 당명 문제 등 뭐 여러 사안을 놓고 무산된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추진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처럼 당명 문제라든지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네. 결국 지분 문제,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최고위원장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돈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당대당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됐던 건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는 나하고는 얘기 안 됐다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만둘 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가장 가능한 부분이 뭐 공동대표라든지 이런 건데 그것도 아마 안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최고위원조차도만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분입니다. 당내 네. 결국은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합당할 때는 형식적으로라도 5대5로 합니다. 근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교체되는 수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더 뜨거운 문제는 이제 지방선거죠. 지방선거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 보통 예전에 뭐 민주당하고 할 때 보면 안철수 측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했을 때 그것은 우선 배려해 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과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겁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뭐 대선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고 나서 바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합당이 되고 나면 기존의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방선거 준비하셨던 분들이 좀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합당을 하고 나면 국민의당에도 어느 정도 지분을 줘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지금 그 전망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치는 바로 이제 그런 험난한 어떤 그 협의의 과정들을 거쳐서 어떤 큰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고요. 네. 합당을 하기로 일단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3월 9일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뭐 인수위라든지 정부 구성도 뭐 같이 하겠습니다만 합당을 바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합당의 과정은 지금 백지 상태에서 합당을 한다는 대원칙만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이후의 합당 과정에 어떤 교훈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합당의 앞에 두고 있을 넘어야 될 난관들이 특히나 지방선거라고 하는 공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게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현실적 정치적 문제들 다 감안해서 합당이라고 하는 그 대원칙의 합의의 정신들을 살려서 저는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당대표 임기는 2년으로 지금 1년이 남아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뭐 당대표를 뭐 안철수 후보가 한다 이런 이야기는 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합당의 과정에서 과연 이 당의 어떤 지분 문제라든지 당의 어떤 그 세력의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는 저는 온전하게 그 합의의 정신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저는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지방선거에 공천에 뛰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은 지방선거에 지금 준비를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합당의 과정에서는 가장 큰 대원칙은 합당의 과정 속에서 지방선거에 뛰고 있는 국민의당 예비 후보들이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공정하게 그 합리적인 원칙과 룰에 따라서 경선을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에 전입 신고를 마쳤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입주 시기가 관심입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측근 등을 통해서 퇴원하는 시점에 뭔가 메시지를 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원에서 사저로 입주하는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대선 전에 할 것인지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보다 아마 우리 박 교수님이 더 정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선 이전에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채널을 통해서 대선 이전에 나와서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국민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이 대선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가 날 감옥에 넣었다고 말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정치 지형 속에서는 대선 이후에 안전하게 아마 사저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전입신고 마쳤지만 시점은 대선이 네. 끝난 뒤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니까 저도 저희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드린 겁니다. 답변 기회를. 네, 좀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저희가 다음 코너를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완료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생방송이다 역시 보니까 생방송의 묘입니다. 계속 제가 제작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양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